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이 거의 6년 가까이 전쟁을 했는데 초기에는 손실이 별로 없다가 마지막에 가면 급증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이거와 같이 우크라이나군 누계를 러시아 국방부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그려보니까 빨간 선 정도에 와 있어서 요만큼 있으면 끝날 것 같아 단순하게 이제 비교를 해서 3, 4개월 버티기 힘들고 11일이면 항복하지 않을까. 저 교수님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와 푸틴도 이제 만나 뵙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가볍게 일단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근황은 일단 어떤 상황인가요? 예, 뭐 그게 가볍게 설명이 될 상황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전반적인 상황은 그냥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이렇게 보통 볼 때는 네. 전선 이동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렇죠. 예, 전선 이동으로 보는데 이 전쟁은 러시아가 소모전을 택했어요. 소위 말해 위치전이라 해서 포지셔널 워페어. 그래서 전선 이동을 최소화하고 핵심은 뭔가 하니까 적의 그 유생 역량을 경멸하는 것이다. 군사력을 파괴하는 것을 이제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영토를 뺏으려고 갔다가 피해만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화력으로 계속 때리는 그게 이제 3년 반 동안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전선을 언제 이동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상당히 무너졌을 때 우리가 기동이라 그래요.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 이동이 굉장히 느리니까 미국이나 서방이 하던 전투에 익숙한 사람들은 특히 걸프전 같이 막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 6.25 때처럼 오르락내리락 뭐 초기에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했죠. 그런 전투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뭐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골병이 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나토가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이렇게 공급했는데 그 공급했던 전력들이 거의 다 부숴버렸어요. 그런 상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전선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선 전반이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돈바스 지역인데 지금 커즈가 가리키는 부분이 루안스크 지역이고 여기 루안스크요? 이 지역 자체가 이 지역이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루안스크 지역이고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도네츠크 지역. 그래서 요 전체를 돈바스라 그래요. 돈바스라 그러고 여기 파란 쪽에가 이제 하르키프 지역이고요. 우크라이나가 23개 중가로 나눠져 있는데 지도상에 있는 것은 4개 주가 보이네. 이쪽에는 이제 이 드니프로주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은 아직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의미인 거겠죠? 파란색하고 나머지 다 우크라이나 영토고요. 빨간색은 러시아가 차지했고. 예, 차지했고 특히 이제 루안스크는 러시아가 루안스크 주를 전부 다 차지하고 카르키프로 넘어왔어요. 그런 상태고 도네츠크 지역은 아직도 한 30%가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8월 25일의 예, 데이터예요. 현재 시간이니까 어제 8월 26일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네츠크 전선이 지금 가장 중요한 데가 지금 여기에 있는 포크롭스크라는 지역인데요. 이 포크롭스크 지역 여기 파란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라색 동그라미 콘스탄티노프카 그리고 그 다음에 크라마토스크가 초록색 동그라미고 여기에 있는 슬로비안스크가 빨간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요 세 개가 이제 삼각 도시라 그럽니다. 도시가 한 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길을 차단하면은 포크롭스크가 보급 기지인데 보급이 차단이 되는 거죠. 뭐 보급이 가능하겠지만 공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좁은 길로 이동해야 되니까 여기서 직접 가는 거하고 차이가 많죠. 중간에 이제 계속 포크롭스크가 이제 보급 기지니까 여기를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공격을 했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왔다가 포위만 하고 공격을 안 하고 쭉 있다가 최근에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를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군이 이 포위하는 러시아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막강한 부대를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위는 실패를 했는데 이쪽을 막다가 보니까 위로 북쪽으로 뚫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풍선 효과라서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이 모자라니까 여기를 막으면 다른 데가 뚫립니다. 이게 뚫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 도시하고 이제 보급이 차단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는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급히 예비를 보내가지고 이 포위하는 걸 집게라 그래요. 핀스라는데 이 집게가 발전하는 걸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걸 보면 다시 우크라이나가 잠시 회복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치열하게 영토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본래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막고 있어가 다시 북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분간 빨리 발전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상태고 밑에 포크롭스크는 퇴로 하나 E50이라는 이 도로 하나만 남겨놓고 대부분 차단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도심 안쪽에 DRG 그룹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가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곧 무너질 거로 봅니다. 뭐 도시 지역이고 안에 이제 보급 기지가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은 내부로 침투하고 나면은 이제 적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붕괴가 좀 가속화될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가 초점입니다. 이 전선에. 이렇게 전선의 흐름이 좀 급박하게 흐르는 게 해당 촉발 추정,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4일 날 50일째 후 통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주 있다가 다시 10일째 후 통첩을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8월 7일 날 미러 정상회담을 발표했고요.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게 이게 무너지는 거하고 좀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하고는 시점을 연관시킬 게 없고 이게 이 급박하게 무너지는 거하고 좀 같았거든요. 지금 그 포크롭스크 지역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게 이제 이 파란 것들은 다 우크라이나 부대입니다. 여기 러시아 군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다음 지도가 나올 건데 어쨌든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빨간 화살표들이 러시아군의 공격 방향이고 파란 화살표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집게가 나오는 걸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쪽 위에가 막고 있고 이 안에서는 지금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여기 보면 부대도 별로 없어요. 많이 이제 나왔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경우에 퇴거 명령을 접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퇴거 요청을 하면은 상부에서 그냥 지키라 그러는 상황이라서 피해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안에 병력비는 로컬하게는 한 10대 1로 러시아가 더 많다는 예, 거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쉽게 무너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요 상황을 이제 오른쪽에는 러시아 측 지도고요. 왼쪽은 미국 측 지도입니다. 미국 측 지도인데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거의 비슷한 것 예, 같은데요? 거의 비슷하죠. 요게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게 속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보시면 약간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 지도나 강점이 전쟁이 최근에 전투가 격렬하게 일어난 걸 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전선을 놓고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오른쪽에 아까 콘스탄티노플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도 그렇고 아까 지도도 그렇고 이 지도들 보시면은 전선이 꼬불꼬불하죠.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이게 이제 보통 어떻게 이 꼬불꼬불한 게 형성되는가? 처음에는 평면으로 이렇게 전선이 이제 직선으로 있다가 그렇겠죠. 이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찔러보다가 약한 곳이 있으면 또 뚫고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뚫리면은 부대를 싹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가 전과 확대가 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지역이 뚫리겠죠. 그러면은 좁은 지역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공격한 군인이 그 부대가 위협을 받으니까 부대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영토를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뚜꾸어지면은 계속 이제 전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한쪽으로 집게발을 계속 늘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쪽에도 그걸 이제 성공을 하면 멀리 이렇게 둘러싸죠. 그리고 완전히 포위하지를 않아요. 한쪽으로 나갈 구멍을 열어둬요. 포위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니까 포위한 그 군대를 다 생포를 하거나 죽이거나 할 수는 있지만은 격렬하게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늘어나죠. 그래서 갈 길을 열어두고 철수를 하는데 공격을 해요. 그럼 철수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피해가 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전멸시키지는 않고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위된 군대는 지금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천천히 철수할 것인지 뭐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완전 포위가 되면 결사항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몰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기면 곧 포위가 되고 있고 여기에 둘러싸이는 부대는 삼면이 일단 갇혀 있는 것이죠. 요런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가마솥이라 그래요. 콜드론이라 그래서 요걸 형성하면 이 안에 있는 부대들은 거의 이제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전황도를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되게 어렵구나. 거꾸로 이제 러시아군 쪽으로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도시 중에 하나인 콘스탄티노플도 그렇고, 여기는 리만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리만 지역에도 이렇게 있고, 요 위에 쿠피안스크 지역에도, 쿠피안스크가 이 도시인데 전체적으로 함락위기에 있는 그런 식으로 되게 몰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놓은 이 지역에 주목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것은 아까 포크롭스크 지역의 그 남부 쪽입니다. 포크롭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대를 보고 열심히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가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부 쪽이 확 뚫렸습니다. 그래가 그 오랫동안 남부 쪽이 몇 달 동안 뚫려가 있다가 지금 이것은 이제 왼쪽은 ISW라고 해서 미국 지도고 오른쪽은 러시아군에서 만드는 러시아군 블로거들이 이제 전황도를 보고 이제 만드는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게 이제 큰 깃발, 이거는 이제 야전군 사령부 깃발 정도가 되고, 그 밑에 이제 여기 뭐 군단도 있고 사단도 있고 여단도 있습니다. 요 단대호 표시가 쭉 잘 익숙하신 분들은 알 건데, 이 안에 있는 벌써 야전군 사령부가 2개나 있죠. 여기 부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물론 야전군 사령부 약간 더 서쪽에 있기 때문에 깃발이 하나가 있는데 벌써 이 전력 자체가 러시아군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돌파가 되고, 특히 병력도 그렇지만은 러시아가 우수한 화력을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이 전선에 있는 부대들은 그 전에 이미 두드려 맞은 상태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니까, 여기가 이제 도네츠크 주고 여기가 드니프로주입니다. 드니프로주는 이제 우크라이나 본래 땅이고, 물론 도네츠크도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자기 땅이라 하지만 러시아가 자기 영토로 2022년 9월에 이제 선포한 지역이거든요.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 지역에서 지금 넘어가서 드니프로주로 왔다. 그게 이제 굉장히 남쪽이 이제 많이 온 거죠. 도네츠크의 30%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데, 그 남쪽은 뚫려가지고 이제 드니프로주까지 좀 상당히 밀려온 상태고, 이게 몇 달째 지금 계속 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호수가 있거나 공업지역이 있거나 광산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좀 방어가 잘 되는 지역이라서 이런 데는 이제 막 오랫동안 이제 점령이 안 되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게 또 갇히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걸 본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거의 보이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크롭스크하고 도네츠크 남부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야전군 깃발이 2개가 있고 우크라이나 하나가 있죠. 나중에 군사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러시아식 단대호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전군이고 군단이고 뭐 이렇게 사단이고 여단이고 여기가 연대고. 그런데 이게 제일 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야전군이죠. 군급이니까 우리 같으면 1군 사령부, 2군 사령부 그런 정도 큰 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사단보다 여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여단이거든요. 여단이 지금 수십 개가 있죠.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 이제 요 밑에 세세히 표시하지 않았는데 여기가 다 군단급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 부대를 표시하면은 빽빽하게 부대 깃발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걸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군이 많고 이 화살표를 보시더라도 빨간 화살표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방어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전진하지 않고 계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뚫린 데는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인력이 없어가지고 가보면 비어있거나 이런 데는 이제 점령한다. 그래서 지금 직접 전선에서 교전을 해가지고 잡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역할들이 마지막에 보병들이 하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미리 멀리서 다 때리고 가서 실제로는 접수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쿠르스크 지역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작년 8월부터 점령해가지고 올해 갔다가 이걸 이제 계속 금년 3월까지 밀고 내려왔었죠, 러시아가.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국경을 통과해가지고 수미 지역, 여기가 수미주거든요. 수미 지역까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요 지금 빨간 선을 경계로 이만큼 들어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른쪽에 조그만 부분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쪽으로 들어간 게 있는데, 여기도 있고 조그만 데 있는데, 요것들은 뭐 중대급, 대대급 이상 되지 않는 조그만 부대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러시아가 이제 쿠르스크를 완전히 러시아 입장에 회복을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포병이 미치는 거리 밖으로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충지대가 몇 킬로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방에서 더 먼 장거리 화력을 지원하면은 완충지대가 더 늘어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한다. 이런 명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작전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최소한 20km는 될 것이고 뭐 장거리 포병들이 더 있으면은 하이마스나 이런 것들은 더 멀리 가니까 그런 경우는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내려오면서 지뢰를 쫙 매설했습니다. 이 지역이 수미도 거의 지금 태거 명령 내려가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뢰를 많이 매설해가지고 러시아가 진출 속도가 저하됐습니다. 거의 분대급 뭐 3명씩 이렇게 줄서가 가는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지뢰가 있으니까. 지뢰 받친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규모 기동이 불가해가지고 이거를 한 2달 전부터 북한군 공병 투입설이 있었습니다. 북한군들이 와가지고 공병들이 와서 지뢰지대를 체계적으로 개척하고 그리고 개척된 보급로에는 이제 드론이 못 들어오게 다 그물을 치는 겁니다. 그물을 쳐서 이제 FPV 드론 못 들어오게 물론 큰 드론 들어와서 때릴 수 있겠죠.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썰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계속 찾아봐도 리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방어를 하고 있었지만 이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지뢰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대를 빼가지고 아까 포크로스크를 또 집어넣었거든요. 아까 조금 뚫리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풍선 효과가 좀 있어서 이게 빨리 무너지는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황으로서는 그런 것이 예상만 되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황만 봤을 때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더 압박해 가고 있네.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토에는 큰 관심이 없고 이제 계속 그 우크라이나군을 때리는데 최근에 전선이 많이 움직이는 거니까 러시아군이 예비를 좀 더 투입한 것도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엄청나게 잘 지어놓은 요새 안에 참호 안에 가보면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비축물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손실이 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러우 전쟁 지금 갖고 있는 손실은 어떻게 되고 병력과 포탄은 어떻게 좀 충당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군 인원 손실입니다. 장비는 나토에서 계속 어느 정도 계속 보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장비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패트리어트나 방공 부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우크라이나가 보충하는 속도가 손실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선에서는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쉽게 진지를 점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랬다가 러시아군도 그 점령군이 많지 않으니까 그 홀드도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우크라이나로 쭉 들어오면 또 밀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 부족 현상이 상당히 전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가 뭐 여군도 투입하고 벌써 70세 이상도 60세 이상, 70세까지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젤렌스키가 60세 이상 서명했습니다. 이 이름은 60세 이상이 자원할 수 있다 그런 건데 말은 그래 놓고 이제 실제로 강제로 끌고 가죠. 그래서 70세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물론 벌써 1년 전에 우크라이나군 그 평균 연령이 47세였어요. 지금부터 1년 전에. 그러니까 뭐 병력 부족은 상당히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상자라 그러기도 하고 손실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인원 손실을 이제 사망이나 부상이나 실종이나 포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130만 이상이 그렇게 되고 러시아는 14만에서 28만 정도. 그래서 최소한 5배에서 8배로 우크라이나가 손실이 많다. 저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뭐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죽는다고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럼 뭐 러시아군이 곧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손실 자체는 비교가 안 되게 많았고요. 포탄 소모량이나 이런 것도 전 기간 동안 러시아가 거의 10배 정도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최전선에서는 뭐 드론이나 이런 게 효과가 있지만은 조금만 중심으로 들어가면은 대부분 화력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화력이 초전부터 8배 내지 10배가 러시아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토는 뭐 최근에 체코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보급을 하지만 1년에 200~300만 발 정도 되고요. 러시아가 1600만 발입니다. 저기 발수가 감이 안 오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보통 155mm 비추고 있는 것이 저번에 언론 보니까 한 350만 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 며칠 동안 그냥 155mm 부대가 막 쉴 새 없이 퍼부어도 꽤 오래 가는 그런 양이거든요. 저기 200~300만 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전쟁하기 힘든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우크라이나 같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몇 배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이제 1년에 1600만 발 하고 있는데 저거 말고도 이제 드론 같은 걸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화력에서 일단 안 되고 있다. 그 최근에는 시체 교환을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시체 교환이 요건 조금 업데이트 되지 않은 건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스탄불에서 회담하면서 시체 교환을 했는데 6,000구를 돌려주고 또 그 다음에 또 1,000구를 더 돌려주고 그러는 동안에 거의 러시아는 뭐 받은 게 몇백 구가 되죠. 이때까지 지금 아직도 몇천 구를 러시아가 더 보유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 시체 교환했던 자료를 제가 다 집계를 해놓고 있는데요. 다 한 걸 보면은 이제 한 우크라이나군 시체를 러시아 군이 보유하고 있다가 돌려준 게 15,000구 정도 되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돌려준 게 한 700구 정도 됩니다. 거기도 20대 1입니다, 벌써.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많죠. 뭐 그것이 손실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상당히 관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후퇴하다가 급하니까 자기 동료 시체를 회수 못하는 것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뭐 직접 손실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상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포병 비율이 5대 뭐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 많고 이제 시체 교환 비율도 상당히 높고 이런 걸로 봐서 손실도 그 정도가 되지 않느냐,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죠. 보통 공격보다는 이제 방어하는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워낙 러시아의 화력이 우크라이나보다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예, 전쟁 자체가 그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나토에서는 미국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이 개념 자체가 미국은 원정군이다 보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융단 폭격을 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손실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화력으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걸 하려면 비행기가 멋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러시아 방공망이 우수하고 하니까 못 들어가고 러시아는 개념 자체가 방어를 하는 것이거든요. 러시아는 다른 나라 쳐들어가는 전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수하는 전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토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러시아 영토 뭐 엄청나게 널려 있는 게 러시아 영토이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 빼놓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투력만 살상하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 전투에 익숙하고 우리도 작전을 할 때 영토가 되게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영토가 작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지만은 러시아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전부 이제 우크라이나군 시체입니다. 이 시체 동영상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시간짜리 동영상도 있어요. 2시간 동안 이 묘지, 우크라이나 군 묘지를 이렇게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대부분 국기를 이렇게 달다 보니까 위에서 항공 촬영이나 드론이나 위성으로 이걸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그 시체를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180만을 넘었다고 이제 벌써 이야기했고, 최근에 이거는 러시아 공식 133명은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것이고요. 저는 러시아 국방부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추적해오고 있었는데요. 다른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신빙성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황하고 딱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그 평가 방법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사망만 180만 명 넘었다고 이야기했고요. 최근에 해킹 자료가 발표됐는데 거기에는 172만 명이 사망과 실종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상이나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망과 실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자기 데이터를 퍼블리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몇 개만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놀라지 않았던 것은 뭔가니까 그 전에 이런 추측들이 많이 있었고 자료들이 그냥 근거 없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그 상당히 믿을 만한 첩보들이 이제 계속 연속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들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한 분들도 있고요. 현재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쿠르스크
공격할 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손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쿠르스크 작전이 끝나고 나서는 손실이 한 1,500명 이하로 1,300~400명에서 적을 때는 1,100명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이 밴드에서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근데 엊그제는 다시 좀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러나 현재는 약간 10% 정도 증가된 상태로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전선 이동이 좀 빨리 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러시아 인원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이 손실 누계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거의 6년 가까이 전쟁을 했는데 초기에는 손실이 별로 없다가 마지막에 가면 급증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이거와 같이 우크라이나군 누계를 러시아 국방부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그려보니까 빨간 선 정도에 와 있어서 요만큼 있으면 끝날 것 같아. 요거와 같다 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비교를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3, 4개월 버티기 힘들고 11일이면 항복하지 않을까. 전적으로 보면은 뭐 항복은 그 사람들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계속 수혜를 하면은 내년이나 그 다음에 전쟁이 가능하지만은 현재로는 상당히 골병 들어있다. 이런 생각되고. 요걸 조금 더 최근에 이제 그 해킹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해킹된 자료는 조금 파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그 선을 넘었죠.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러시아군의 인원 손실입니다. 러시아군의 인원 손실은 이제 BBC가, 영국의 BBC 방송이 스페인에 있는 미디아 조너라는 회사에 외주를 줘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엊그제 나온 자료가 12만 1,507명이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실확인한 거에다가 35%를 더합니다. 근데 약간 중복도 한 35% 이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방법 자체가 뭐 전선에서 카메라 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오차가 있죠. 그래서 요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16만 명 이상 죽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16만 명은 좀 많은 것 같고 실제 사망자 수가 이 정도가 아닐까. 보통 사망을 하고 나면은 그 사망의 한 5배를 부상으로 봐요. 그 중에서 몇 주 있다가 다시 복귀하는 부상은 뭐 팔이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간단한 수술로 복귀한 부상은 한 60%에서 80%가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20% 내지 40%는 복귀 못할 영구적인 부상을 입는 거죠. 다리가 잘렸다든지 이런 거죠. 이런 결과 보기 때문에 대략 보면 사망의 한 3배 정도 최대한 부상을 손실로 본다. 그러니까 사망하고 부상을 1대2 정도로 본다. 복귀 못하는 부상. 그렇게 보면은 러시아 손실이 한 36만 명 수준으로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러시아가 매달 3만 명씩 그 정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그 영국에서 조사한 BBC 발표 자료를 보면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러시아군이 손실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1월 달에 해가지고 러시아군이 엄청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최근에 40만 명 탈영 자료가 나와가지고요. 뭐 좀 문제가 불러지는데 우크라이나 탈영이 급증한 사실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부패가 만연하고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했던 게 지난 1월이었는데 그때 10만 명을 넘었었다. 그리고 그때도 벌써 50만 명 설이 있었는데 최근에 40만 명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공무원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래서 40만 명이라는 설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공식으로 잡지는 않고 있고요. 탈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고 상당히 뭐 어렵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제 이 문제를 계약병 제도로 병력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쟁에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이기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는 참전하는 거나 병에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이 좀 적은 상태예요. 그래서 평균 임금의 대여섯 배 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로 생각하고 특히 낙후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해요. 여기 가가지고 한 2, 3년 근무하고 살아만 남으면은 상당히 자기가 가족들이나 이바지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얕은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좀 있고 상당히 이게 뭐 성과 보상도 보면 게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득템하듯이 예를 들어서 뭐 탱크를 잡으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이런 걸 하고 해서 어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요거는 조금 지난 데이터인데 몇 달 전의 데이터인데 러시아군의 계약병 자체가 한 걸음 이렇게 한 단계 점프했어요. 그 말은 뭔가 그러니까 뭐 전장에 나가서 죽을 위험보다는 보상의 그 대가가 큰 상태가 온 거죠. 굉장히 지역별로 모병이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최근에는 광고도 거의 안 냅니다. 저절로 오는 시간 잘 되니까 그렇게 되고 처음에는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